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생명을,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데이 1 시작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따가 그 참 신기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푸틴이 이게 우크라로 이게 망할 것 같은데, 이거 푸틴 거의 푸틴의 무덤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나? 무슨 오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오판 말고 오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다급한 이유가 있었지 않나. 오늘 그런 말씀을 모셔보자 합니다. 먼저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한 일주일 지나서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짜증나는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 그 박선영 후보, 제가 보기엔 정신줄 놨습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범법을 우습게 여기며 발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범죄적 주장들을 해요. 막 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갑제 TV 5월 10일 날 어제 조갑제 TV에 제가 항의했습니다. 경고 내지 항의했어요. 아니, 박선영 씨가 하는 허위 주장들이 이분이 요새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런 주장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게시를 하셔라. 확인하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게시했어요. 이래버리면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조갑자 선생님. 무책임하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조갑자 TV에 나와서 박선영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다른 허위 주장도 많은데 교육처분 불법이고 3월 30일 해체된 단체다. 이거 우리가 그래서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교취업이 종로세무서에 신고한 정관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게 내부에서 토론이 있었어요. 아니, 교취업으로 애써서 단일 후보를 선정을 해놓고 그게 3월 30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육감 선거에서 손 놓고 있을 거냐? 그거 안 된다. 교육감 선거까지 가야 된다. 그럼 6월 1일까지 간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뭔가 아마 뒷작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하자. 그래서 6월 30일이에요. 그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세뇌 탈출에서도 했었고, 세모폴 뉴스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기자회견에서도 했었는데, 이런 거를 그냥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저 정도 주장하려면 우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박선영 씨가. 정신줄 놨어요. 지금 옛날에는 저게 그냥 단체에 대한 공격인데 지금은 교취업이 선정한 후보로 조전혁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취업이나 그 같이 선출했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게 교취업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말은, 그러니까 본인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고요, 저게.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취업이 원로회의는 자문기관으로 가입했는 거고요. 실제로 교취업을 움직이는 단체는 3개예요. 근데 국민희망교육연대와 한국교육포럼인데,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거기는 이제 대표가 뭐라고 말을 하던 간에 대표가 또 최근에 다 바뀌고 떠나고 막 그랬어요. 그 집이 뭔 일이 있어서. 거기를 실제로 이끄는 분들은 이 기독교, 보수 기독교나 학부모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그 단체의 내규가 주요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그 대표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내규가 돼 있는 단체예요. 그러면 국민희망교육연대의 운영위원들은 당연히 6월 30일까지 간다예요. 한국교육포럼은 저희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가 하고 있는 단체고요. 조직이고요. 조직 이름이. 거긴 당연히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단체 안에서의 다수결 의사결정으로 보나, 종로세무서에 이미 그게 2월 달인가 3월 초인가 신고했는데, 신고된 정관으로 보나 6월 30일까지라고. 왜 박선영 씨 당신 마음대로 남의 단체 생명줄 끊어갖고 그렇게 막 거짓말로 막 떠버리고 다녀? 범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발악 중이죠. 자, 거기다가 이제 교취업의 나머지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한 단체는 교취업의 코스트 구조가 교취업의 이 캠페인 전체의 코스트 구조가 ABC 3개로 나눠집니다. A는 뭐냐면 어떤 분야냐면, 교취업에서 예를 들어서 프레스센터를 빌려가지고 근사하게 포럼을 했다.
이게 한 서너 번 했기 때문에 그게 한 700만 원쯤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그 세 단체가 700만 원을 분담하니까 230만 원쯤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 단체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 단체는 230만 원도 분담을 안 하고 계셔. 분담 안 내니까 당연히 의사결정 과정에도 안 들어오시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일도 있어요. 이제 B 카테고리에 속하는 코스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정보 시스템 개발하고 운영한 거 그게 한 돈 1,000만 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중에 특허 기술 사용해 가지고 이 그 단체나 후보랑 인연이 안 닿는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자기의 그 저기 뭐죠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질 않아요. 그거 개발비가 한 3,000만 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8만 3천 명한테 4번인가 걸쳐서 저걸 했어요. 그 투표 동료. 그게 한 1,100만 원 들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후보 2명, 후보들에 대해서 2번의 여론조사 비용을 했어요. 2,200만 원. 그러면 3,0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1,200만 원, 5,000만 원에 저기 그 2,200 그러면 그게 벌써 7,200이잖아요. 그래서 한 B에 해당하는 이 과정을 집행하는 데 해당하는 돈이 한 8천만 원 들었다. 이거 3월 30일까지. 그거는 저희 한국교육포럼이 전적으로 부담했고 그거는 사실은 백모에서 제가 말씀드린 군자금 울었던 거 그거 별거 그다음에 그동안 한국교육포럼에 축적돼 있던 자금 다 팍팍 긁어 모아서 쓴 거예요. C 코스트는 뭐냐? 3월 30일 이후에 펼쳐지는 지금 계속해서 문자 나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 회원들, 우리 선출인단 회원들. 그거는 별도죠. 그거는 C 코스트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군자금 모은다고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고 그거랑 또 다른 제가 엊그제만 해도 아주 관계가 깊은 어떤 단체에 전화 걸었어요. 거긴 돈이 조금 있는데요. 저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고생하시네요. 근데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못해서 500만 원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어저께 500만 원 입금됐어요. 또 다른 단체에 전화 걸었어. 거기는 이제 회비가 좀 축적돼 있는 걸 알거든 제가. 거기 축적돼 있는 회비 중에 500만 원 좀 500만 원 주시고 추가로 500만 원은 저희가 저희 사단법인에 좀 구워주는 거 그러니까 차입을 좀 해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러니까 2군데 전화해서 1,500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500 빚진 건 어떻게 갚을지 이제 좀 깝깝해요. 500은 그 단체 감사합니다. 한반도 포럼이라는 단체입니다. 지식인 단체예요. 물론 아직 한반도 포럼 내부의 집행위원회를 통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박선영 씨가 이게 악질 범죄자적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자기가 범죄인지 아닌지도 구별도 못하고 막 하고 다녀. 엊그저께 어저께는 고성국 TV에 나가서 백모가 자기를 간첩이라고 불렀대. 잠깐만, 간첩이라면 북한 간첩, 중국 간첩인데 백모는 일단 간첩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백모가 제 글은 뭐냐면 박선영은 급진 패미인데 급진 패미가 온건 패미인 척하고 침투해서 들어와 있는 급진 패미 측의 침투 요원. 그런 의미에서 급진 패미 간첩. 그런 면에서 급진 패미가 보낸 트로이 목마. 그래서 급진 패미 간첩 가로치고 트로이 목마. 딱 그게 고용어예요. 라고까지 내가 의심이 됐는데 가만히 박선영이란 사람 만나보니까 그 정도까지의 그 파괴성은 못 느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 전에 패미 그 흉내를 낸 게 패미 처신을 한 게 그 사람이 뭐 페미니스트 법학 이런 책 2003년에 지었고 그거는 온건 패미예요. 관점이 요새 같은 급진 패미가 아니에요. 그 책에다 써줬어. 아니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온건 패미를 2003년 책 낼 무렵에 한 거는 내가 보기에는 시류가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시류 타느라고 한 거다. 저 사람은 시류에 그때그때 적응하는 천박한 카멜레온이다.
급진팸이 간첩이라고 의심까지 들 지경인데 실제로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천박한 카멜레온이다. 그렇게 썼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간첩이라고 불렀나? 한국말도 못 알아들으셔 이젠. 정신줄을 놨다니까. 그러니까 참 불쌍해요. 정신줄을 놓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범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오늘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꼈습니다. 무지개가 꼈어요. 무지개가 뜬 취임식이죠. 오늘 취임식의 키워드는 자유시민, 인류 보편의 인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말이죠. 사실은 죄송합니다. 자유시민이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에 탄핵 직후부터 썼어요. 그 집회 때 2017년 감옥 나와서부터 쓴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에 썼거나 아니면 그 전에 잘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제가 제일 먼저 썼는데 한때 박원순 시장이 그걸 갖다가 썼어요. 그랬다가 저희 보수 공화 진영에서 그거를 쓰는 줄 알고 서울시가 그 용어를 내려버리더라고요. 자유시민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속으로 됐다 이제 우리는 이 용어다 그러는데 오늘 이 용어가 계속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자유시민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인류 보편의 인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의 키워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다. 그렇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나서 오늘 누구랑 아침에 통화하다가 한국은 인권 과잉 국가야. 내가 그랬어요. 여기 인권 많은데 뭐하러 그 사람이 인권 얘기하겠어. 그 사람이 인권 얘기한다면 그건 분명히 인류 보편의 인권.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적용되는 인권. 그런 문맥에서 이야기할 거야. 그랬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동지 만난 것 같아요. 몰라. 그 양반은 저를 동지로 인식도 못하고 있고 생각도 안 할 텐데 저는 윤 동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제야가 그런 정도 기백은 있어야지. 예.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푸틴의 죽음입니다. 이 국민 분발, 세계 경제 제재, 드론, 제블린, 엔로, 스팅어 등 스마트 무기 지원, 세계 지식 제재, 지식으로도 끊어버리니까. 이런 게 결합이 되니까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 골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드론 중에서 이제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스위치 블레이드. 그러니까 뭐냐면 스위치 블레이드가 이게 자크나이프예요. 탁 누르면은 칼날 착 나오는 거. 날개가 보통 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접혀 있다고. 날개가 접혀가지고 이런 원통 모양인데 박격포 같은 발사관 해놓고 뿅 쏘면 뿅 날아 올라가면서 날개가 착 펴져서 드론으로 쭉 가는. 이거가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가 한 시스템에 10발을 쏘는데 저게 700 시스템 들어갔잖아요. 그럼 7,000발 집어넣은 거예요. 타겟을 7,000군데 때린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고스트 피닉스. 그게 121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모르겠어요. 한 시스템당 몇 발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접혀 있다가 나가면서 뿅 피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 한 10발이라 그러면 그것도 한 1,200발, 2,000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직접 보시죠. 뭐 짧은 건데. 뿅 날아가네요. The Switchblade 300 weighs 5.5 pounds, 2.5 kilograms, including the warhead, has a range of 10 kilometers and an endurance of 15 minutes. The company says that the entire system can be set up in less than 2 minutes. The UAV has cameras on board, but is often used in conjunction with a mini surveillance drone for better battlefield awareness. The two drones are integrated with sensor-to-shooter software that enables instant transfer of target coordinates from the surveillance drone to the Switchblade 300.
It is designed for pinpoint strikes and has a remarkable feature called waved-off capability to prevent collateral damage. For example, the operator can adjust a blast radius, so the drone kills only the driver of a vehicle, but not a passenger. According to AeroVironment, the weapon can be waved off up to 2 seconds before the impact. The drone costs as little as $6,000 by some estimates. 자, 저런 걸로 지금 동부 우크라 쪽을 싹 깔아버리면 러시아가 힘을 쓸 수가 없죠. 저기에다가 이제 저기 자주포, 뭐 곡사포, 호위자 같은 거, 이 대구경 곡사포를 아마 호위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자주포는 셀프 프로파일링 호위자, 그러니까 스스로 굴러가는 호위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해서 때려버리면 골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요. 저게 국민이 분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밑에 국민들이 수천만 명이 저놈들 우리 땅에서 몰아내버려야겠다라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가 수천만 명이 깔려 있고, 저기 위에다가 세계 경제 제재 꼽히고 세계 지식 제재 꼽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 제재라는 건 그런 거죠. 그 라이센싱 해준 거 다 걷어들이는 거, 지적 재산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드론, 제블린, 엔로도 저게 탱크 미사일, 탱크 잡는 미사일, 제블린도 탱크 잡는 미사일, 스팅어, 비행기 잡는 미사일, 이런 것 같은 그 스마트 무기가 지원되고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죠, 러시아가. 힘 못 씁니다. 이거 이제 보면서 군사기술의 어떤 무서운 점들을 보면서 제가 2003년 이라크 전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2003년에 등장한 군사기술 혁명이 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우리가 번역할 때는 합동 직격탄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운데 들어있는 건 재래식 폭탄이에요. 뭐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쓰던 재래식 폭탄, 그 전부터 쓰던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거기에다가 키트를 끼운 거예요. 저 키트가 뭐냐? GPS가 달려있고 꼬리 날개가 조정되는 키트예요. 그래서 이제 한 상공 한 10,000m쯤 되는 10km쯤 되는 데에서 놓으면 저 꼬리 날개의 조정만으로 뭐 어떤 분사장치, 로켓 이런 거 없이 사방 1m, 1m쯤 되는 타겟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가 무서운 거죠. 사방 1m, 1m 타겟에 정확하게 들어가. 꼬리 날개 조정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뭐 몇백 킬로 이렇게 갈 수 없고요. 비행기가 10,000m 상공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때 보니까 비행기로부터 반경 한 20km 이내예요. 그 정도는 유영할 수 있다는 거죠. 유영. 그러니까 흘러서 이렇게 수영해 갈 수, 헤엄쳐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공기 속을. 2003년에 이라크전인데, 10년 전인 걸프전 때는 투하되는 폭탄의 90%가 그냥 지능이 없는 폭탄이에요. 그냥 위에서 떨어뜨리면 떨어진 대로 뻥 떨어지는 폭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타겟을 좌표에 꼽히는 폭탄, 설정된 좌표에 꼽히는 폭탄, 스마트 타운은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에는 크루즈 미사일밖에 없는데, 크루즈 미사일이 한 발 가격이 그 당시에 $1,000,000가 넘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사용되는 폭탄의 90%가 그냥 더미, 그러니까 지능이 없는 그래비티 밤이에요. 그래비티 밤이라는 건 하늘에서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지는 거.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 합동 직격탄이 나왔단 말이에요. 2003년에. 그래서 이라크전 때의 2003년 이라크전 때에 사용된 폭탄의 90%가 그게 크루즈든 혹은 합동 직격탄, JDAM이든 간에 미리 입력된 좌표로 들어가는 그러한 폭탄이 된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한마디로. 무서운 세상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요번에 이제 2003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요번에 이제 군사기술이 어떻게 바뀌었냐. 보면 이게 드론이 결정적이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라크전 때요. 제가 이라크전 때 이제 그 아들 부시가 이제 후세인을 거꾸로 때리고 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 그때가 이제 딕 체니, 뭐 럼스펠드, 아들 부시, 이게 다 이제 네오콘 정부, 네오콘 그 사단이잖아요.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 저자들은 이라크 사회를 재조직한다라는
관념이 없었구나. 그냥 군사적으로 일 처벌리면 되는 걸로 생각했구나. 이상한 자들일세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라크는요. 우리가 이제는 다 알지만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 이 셋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철권 통치를 하는 바트, 그러니까 바트가 친소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는 걸 바트라 그러는데 지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바트죠. 그 철권 통치 바트 독재 체제의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이렇게 종교와 민족이 다른 경우에 억지로 평화를 유지시켜줘요. 걔가 워낙 무서우니까. 그리고 바트가 세속이거든요. 세속 정권이거든요. 그러면 바트 후세인을 깠단 말이에요. 후세인이 바트 정부란 말이에요. 바트 후세인을 까면 당연히 시아, 수니, 쿠르드 사이에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 폭발을 어떻게 관리해서 현대국가로 갈 거다라는 그 청사진은 없어. 부시, 체니, 럼스펠드에 없더라고. 저는 후세인 그때 기억하시면 후세인 넘어지는데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걸렸잖아요. 군사 정복은 쉬워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 이런 신기술 군사 개념이 나오면 상대방을 패퇴시키는 건 쉬워요. 그 다음이 문제라고 이라크에. 어떻게 국가를 만들 거냐. 그래가지고 미군이 지금까지도 발이 잡힌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케이스여 갖고 거기다가 약간씩 그냥 첨단 무기만 공급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쉬워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점은 뭐냐? 우크라이나의 위험한 점은 뭐냐? 이 러시아가 궁지로 몰리다가 쥐도 뭐 도망갈 구멍을 남겨놓고 궁지로 몰으라고. 궁지로 몰리다가 이제 발작을 해서 뭐 핵폭탄 단추를 누른다든지 이상한 첨단 무기, 대량殺傷 무기를 쓴다든지 이런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어떻게 그런 오판을 안 하도록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 문제가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 이 위험성을 높게 보는 평론가나 언론인, 예를 들어서 폭스뉴스의 제가 좋아하는 터커 칼슨, 그 다음에 그 세계적인 지정학 전략가인 미어샤이머 이런 사람들은 야 지금 거기 우크라이나에 막 그렇게 무기 공급해가지고 푸틴을 궁지로 몰면 안 돼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 미어샤이머가. 터커 칼슨은 말을 좀 조심하고 언론인이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미국이 푸틴으로 하여금 발작을 못 일으게 하는 어떤 그런 물밑 협상 계속 진행하긴 해야 되지만 우크라 국민들이 우크라로부터 러시아 밀어내겠다라는 저 의지를 꺾을 힘은 이제 없다. 저건 그냥 거기까지는 세팅된 거다라고 전 봐요. 어쩌면 크리미아까지, 어쩌면 동우크라이나까지, 돈바스 지역 여기까지 다시 우크라 사람들이 되찾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살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이 전쟁을 왜 시작했냐? 우리가 그냥 얘기되는 거는 뭐 침공을 해서 그 다음에 우크라 정부를 무너뜨리고 괴뢰 정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쉬울 거다. 한두 달 안에 끝날 거다라고 푸틴이 판단했다. 뭐죠? 그렇게 낙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과 뭐 글로벌리스트가 뭐 러시아 제재하고 뭐 하겠지만 결국은 걔들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크라가 빨리 이렇게 정벌되고 나면 러시아가 다 석유 다 갖고 있는데 그 무슨 저기 오래 가겠어? 뭐 한 4, 5개월 가다 말지, 그거. 쇼만 좀 하다가 서로 마는 거지. 그렇게 판단했을 거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지금이냐 이거지. 그 문제는 이 두 가지 답이 해석을 안 해준다. 왜 지금이냐. 왜 2022년 2월 24일이었냐. 그날이. 제가 보기에는 중간선거에 를 지나면서 미국 정치가 확 바뀐다고 푸틴이 판단했을 수 있어요. 즉 바이든과 글로벌리스트, 바이든과 민주당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올해 11월이나 올해 12월까지밖에 안 간다. 내년 1월 3일 날, 그 미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1월 3일 날 새 연방 하원 의원, 새 연방 상원 의원이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의회가 이 MTR, 마가 트럼피즘, 마가 트럼프주의,
그다음에 공화 신주류에 의해서 주도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나서서 그냥 막 제재하고 막 그 반응 일으키면 골 아프니까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괴뢰 정부 끝내놓고 그다음에 미리 그 미국으로부터 제재 당할 거 다 제재 당하고 해서 한 사이클 돌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달에는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이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한다.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한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이거가 있었었어요.